안녕하십니까. 건강하게 삽시다 동호회 여러분들,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021년도 결국 한 달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2월이 돼서 건강 강의를 시작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건강 강의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정신적인 측면, 또 하나는 우리의 생활 습관 측면에서 기차의 두 궤도처럼 나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소 제 능력에는 부치지만 철학적인 토픽도 다뤄가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결정론과 자유의지라는 어마어마한 토픽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공부를 해왔는데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우리 지구는 어쩔 수 없이 선과 악이 존재하는 이 우주 속에서 탄생이 되었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생물체는 이 지구의 운명에 종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구의 처음과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책을 여러분들이 읽지 않고는 과연 내가 이 지구의 종속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을 것인가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교회에 다니지 않은 분들도 성경책은 한 번쯤은 읽어보셔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세상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과연 이 팬데믹 속에서 나의 자유의지는 어떻게 실행될 수 있는 것인지, 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작년에 3회 거쳐서 코비드-19 업데이트를 했었는데요. 올해 네 번째 시간을 준비하면서 사실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생각을 어쩔 수 없이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 강의는 주로 그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해 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제 생각이 포함되기 때문에 과연 하는 것이 옳을까 하다가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시행하도록 결정을 했는데요. 하나는 현재 지금 이 코비드 팬데믹 때문에 고통을 겪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환자나 가족들, 유족들,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누가 되지 않길 바라고, 또한 의료계를 비롯해서 많은 곳에서 이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불철주야로 일하시는 분들에게 누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두 가지 조건을 전제로 해서 강의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다소 포함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통해서 팬데믹에 관한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코비드-19의 현 상황과 이 현재까지 우리가 대처해오는 방법의 한계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과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일일 발생수,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20년 작년 봄에 작은 피크가 있었죠. 이게 바로 이제 그 유럽과 북미, 물론 아시아를 포함해서 이 처음 피크가 생겼고, 그리고 이 피크가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여름이 되면서 더 큰 피크가 왔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 피크가 사라지기는커녕 가을을 거쳐서 겨울로 어마어마하게 큰 산둥성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매일 전 세계적으로 한 50만 명 이상, 80만 명 정도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겠죠. 각 나라별로 보면은
일단 미국이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부유한 나라, 그리고 그동안 시스템이 가장 잘 정비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던 나라가 이 팬데믹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환자 수가 1억 명을 훨씬 돌파했고요. 그 다음에 사망자는 23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 그래프는 참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데요. 완결된 케이스, 그러니까 완결된 케이스라는 것은 환자가 감염된 다음에 회복되었거나, 여기서는 녹색 그래프로 보이는데, 아니면 사망을 했거나 그 둘 중에 하나 결과가 오겠죠. 그래서 둘 케이스를 다 더하면 완결된 케이스 100%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그래프로 그리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대칭 관계를 보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슬라이드에서 일단 이 빨간 그래프, 즉 사망률에만 한번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2020년이 시작되면서 중국 우한성에서부터 갑자기 폭발적으로 환자가 발생했고, 그때는 진단 기술이 미처 없었기 때문에 환자 발생 수가 거의 이제 사망률을 가지고 나타났기 때문에 사망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죠. 표현이 돼 있죠. 그러면서 이제 진단을 많이 해가면서 상대적으로 이 감염자 수에 비해서 죽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게 아니구나라는 게 밝혀지기 시작됐는데, 이 점선 이후로, 즉 봄 이후로 3월 이후로 북미나 유럽을 강타하기 시작하면서 마찬가지로 똑같은 양상을 보입니다. 진단은 아직 많이 안 됐는데 사망자는 통계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망률은 20% 이상 높아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진단 키트가 개발되고 모든 사람들이 증상이 경미하게 있어도 진단을 하기 시작하면서 보시다시피 사망률, 여기서는 케이스 페이탈리티 레이시라고 하는데, 얼마만큼 감염된 환자 중에 얼마만큼이 사망하는가라는 비율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2.8%라고 하고 있지만, WH나 그 밖에 다른 학자들 간에는 앞으로 진단이 점점 더 일반인들까지 증상이 없는 사람도 진단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를 따진다면 아마도 2% 미만, 1% 전후로 되지 않을 것인가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사르스나 머스 또는 우리가 매년 겨울에 겪고 있는 이 인플루엔자에 의한 사망 수를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이 코비드를 아주 괴질 잃은 것처럼 생각하고, 또 너무 그렇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전세적으로 이 시행해온 대처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잘 아시다시피 언제 어떻게 해서 시작된지 모르는 그 소셜 디스턴싱이라고 하는 그 모토가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죠. 심지어는 마스크를 에이시안 컨트리에서는 쓰기 시작했지만, 북미나 유럽에서는 마스크를 한동안 오히려 안 쓰는 거를 장려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부감, 저항감을 가지고 있는 그 그룹들도 있죠. 그래서 이 소셜 디스턴싱이라는 구호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지금 팬데믹을 대처해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 대처 방법이었는가? 그거는 제가 이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나씩 파헤쳐 나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주관하는 이 잡지에 그 우한 지역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연구소, 전 세계 양대 연구소 중에 하나가 우한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 과학자들은 이 코비드
즉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 지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시작되자마자 이 잡지에 이런 논문을 기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에 나온 내용을 요약해서 보면은 첫째,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론 바이러스는 단백질 덩어리인데 이 단백질 덩어리가 스파이크가 있다. 근데 이 스파이크가 아주 유독 우리 인체의 점막, 즉 상기도의 점막을 통해서 침투하는 강한 경향을 보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는 달리 이게 상온에서 그 외부 그냥 이런 데스크나 문 손잡이나 심지어 종이 지폐나 이런데 무생물체에 존재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인플루엔자는 3일까지도 간다고 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거기까지 오래 가지는 않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자, 이런 과학적인 근거 두 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뭐 우리나라는 아니겠지만 그 북미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 살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이런 광경을 몇 달 동안 봤습니다. 사람들을 줄 세워놓고 한 명씩 한 명씩 그 체크아웃 하는데 그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말이죠. 줄이 그냥 막 이렇게 복도로 빙빙빙빙 돌고 있어도 그 안에 마스크 쓴 사람 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점원은 한 명 한 다음에 다시 이 벨트를 닦고 그 다음에 한 명 또 부르고 이런 일을 몇 달 하는 걸 보면서 야, 이게 과연 도대체 무슨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가? 더 하나 이해가 안 됐던 것은 바로 이 소셜 디스턴싱. 이 그림에서도 보다시피 누구도 마스크는 쓰고 있지 않죠. 하지만 3피트, 죄송합니다. 6피트, 그러니까 그 1.8m 바이러스가 기침했을 때, 재치겠을 때 날아갈 수 있는 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서로 떨어져 있어야 된다. 이 비효율적인 방법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우리는 경제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많은 값을 치러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학자들이 얘기하듯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이즈가 커서 오래 날아다니지 못한다. 그렇다면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재채기나 기침을 할 때는 분명히 바이러스를 함유한 아주 작은 파티클이 그거를 나르는 겁니다. 바이러스 혼자서는 많이 날아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대포의 원리를 생각하시면 대포 알을 쇳덩이로 만들어야지 멀리 날아가지 그걸 가벼운 플라스틱으로 만든다면은 얼마 날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침이라는 그 비클, 그러니까 매개체가 바이러스를 안고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스크가 뭐 N95냐 어느 게 더 우수하냐 이걸 써야 된다 말아야 된다 천으로 된 건 마스크가 의미가 없다라는 탁상 공론을 하기 전에 당연히 마스크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비클을 막아주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 마스크 착용의 절대적인 이유는 여러분들도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괴질이 아니고 무작위로 사람을 그냥 걸리게 해서 죽게 하는 그런 병이 아닌 이상 과학적으로 고위험군이 이미 많이 밝혀졌죠. 스모킹을 비롯해서 고연령자들 그리고 만성질환자들 있는 그런 분들이 주로 사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쓴다는 것은 내가 이거 안 걸리려고 안간 힘을 쓰는 게 아니고 나는 걸려도 괜찮지만 혹시 걸려서 돌아가실 분들이 절대 있으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이런 마스크의 아주 고차원적인 그런 철학적인 개념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기는커녕 마스크의 필터 작용에 대해서 논하고 그런다는 것은 처음부터 뭔가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게 아닌가. 또 하나 우리가 마스크를 생각할 때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건 어쩌면 마스크를 씀으로써 우리 그 상기도의 그 점막의 습도를 유지해 주므로 그 점막이 가지고 있는 고유 기능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기능을 유지해 주므로
상기도염이 폐렴으로 진행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감기에 안 걸리는 것이 아니고 폐렴에 걸려서 중환자실로 가지 않는 것이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어느 정도의 유두리를 가지고 즉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렇지만 플렉시블하지만 아주 이 뭡니까 이 스트릭트한 어떤 스트래티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원칙을 가지고 이 팬데믹을 임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마스크 작용에 아주 고차원적인 그런 과학적이고 또는 철학적인 개념을 있는가 반면에 미국의 예를 들면은 이게 뭐 다는 아닙니다만 여기서 보시다시피 한 의사가 CDC에서 나와서 이 몽고메리 카운티라고 하는 미국의 동남부 도시에 가서 지금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하고 있죠. 마스크 쓴 게 이 팬데믹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한 다음에 투표를 합니다. 무슨 투표를 하겠어요? 이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쓰는 것을 법제화할 것인가 하지 말 것인가. 그래서 시의원이 결국은 4대4로 나뉘어서 부결이 됐었는데요. 결국은 그 4대4가 어떤 양상이었냐면 4명의 백인, 4명의 흑인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미국의 경우 꼭 몽고머리 카운티만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의 사망자들이 흑인이 많이 있습니다. 흑인은 사회적으로 열악하고 건강 상태가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래서 흑인들이 죽는데 왜 내가 백인인 내가 마스크를 써야 되는가? 왜 불편을 감수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자, 이런 지경의 윤리가 굉장히 낮은 것을 보면서 이런 게 시의원들이 공공연하게 얘기할 정도가 된 사회가 된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사회 과학 잡지에서 나온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 중에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 m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즉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가 현재까지 백신을 개발하지 못한 이유가 변이를 하기 때문인데 한번 환자에게 들어갔다가 나오면 그 환자의 DNA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기가 리플리케이트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왔을 때는 이미 자기의 RNA의 유전자를 뮤턴트 된 상황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서 백신을 개발할 수 있겠는가? 애시당초 감기 정도의 경미한 이 병을 가지고 백신까지 개발할 염두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이게 애시당초 이론적으로 타당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백신 개발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르스, 머스가 시작되면서 과학자들은 백신이 앞으로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백신에 몰입을 한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이 과연 이게 성공할 것인가 아닌가, 백신이 효과적일 건가 아닌가, 저는 환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받고 있는데 그거는 가장 큰 팩터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바이러스의 변이 성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과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백신의 효과와 한계점을 여러분들에게 썸머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코로나 백신, 물론 이제 다른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간염 백신을 생각합시다. 여러분들이 B형 간염을 맞고 우리가 지금 B형 간염이 거의 굉장히 근치된 상태로 가고 있는데 간염 백신을 근육 주사로 맞으면 되게 3차에 거쳐서 맞죠. 그럼 그게 이제 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피 속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임파구에 가서 메모라이즈 시켜줘요. 이런 놈이 오면은 너는 무조건 어택을 해서 없애라.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T임파구나 B임파구에 각각의 메모리 셀들이 있는데 그 메모리가 오래 가기 위해서 이제 3번에 걸쳐서 하는데 부스터 인젝션을 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은 평생 간염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어디로 들어와요? 혈액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게 이제 입으로 들어오든 그러니까 음식을 통해 들어오든 주로 B형은 음식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혈액 주사나 어떤
그 점액 분비물 같은 거나 이런 걸 통해서 또는 이 엄마에서 자식으로 벌티컬하게 트랜스미션 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 혈액 속에 있는 간염 바이러스는 거의 100%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고는 지금 호흡기 바이러스, 그 중에서도 상기도염을 일으키는 감기 바이러스가 과연 혈액 속에 있는 그 임파구의 면역 세포에 얼마만큼 지배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여기에 큰 의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백신의 효과, 코비드 바이러스, 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효과에 가장 큰 이점, 그 맞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 피 속에서 그런 항체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어떤 환자가, 즉 그 고위험군의 환자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결국은 그게 우리가 예상했듯이 상기도에 머물지 않고 폐까지 내려갔다고 칩시다. 그럴 경우에 이 환자는 사망할 확률이 높죠. 그 바이러스가 혈액 속으로 쉽게 침투하고 그래서 멀티 올간 페일리어를 일으킨다면 그걸로 사망할 수밖에 없고 또 폐기능 부종으로 사망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이 바이러스가 만약에 침투해서 혈액을 통과한다면 이 양쪽에 늘어서 있는 면역 세포들이 이걸 다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폐렴에 걸렸을 때 생명을 그래도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정장치가 된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장 큰 1번 목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치 백신을 이거를 맞으면 안 걸리는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그 인플루엔자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루 백신을 제가 매번 가을이 되면 저희 환자들한테 맞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꼭 잊지 않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걸 맞으셔도 걸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나는 매년 맞는데 꼭 한 번씩 걸리는데 내가 왜 이걸 맞아야 되냐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맞으면 이 항체가 있기 때문에 회복 기간이 단축되고 앓는 것이 좀 경미하게 되죠. 그래서 폐렴까지 당연히 안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자들에게 특히 고위험군 환자들에게 의사협회에서도 그렇고 자꾸 홍보를 하고 우리가 추천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두 가지 주된 목적 외에 이 백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 중에 또 다른 한계는 항체가 얼마나 지속할 것인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감염 후에 우리가 이제 감염을 받았다는 건 지독하게 이제 항체가 형성됐다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런 경우에도 자연 항체가 6개월을 지속하는 걸로 지금은 결론이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6개월 뒤에 또 이 바이러스가 우리가 지금 지난 1년을 거쳤기 때문에 2번 걸린 사람들도 있고 어쩌면 3번 걸린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한 번 걸렸을 때 항체가 생겼고 그 항체가 완전히 없어졌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그런 그 메모리 이펙트가 있어서 2번, 3번 걸리면서 증상이 별로 경미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자기가 2차, 3차 감염이 안 되는 줄도 알고 지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항체 지속이 얼마나 될 것인가. 자연 항체가 6개월이라면 인위적으로 한 번 내지 2번 접종을 했을 때 이 항체는 얼마나 메모리가 지속될 것인가가 이 백신의 한계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 1차 접종과 2차 접종 사이에 몇 주의 간격을 두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얼마만큼 우리가 빨리 전 그 70%의 국민들에게 접종을 끝내느냐가 관건인데 사실은 그게 불가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죠.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 이익 집단들 간의 그런 그 알력이 있고 나라 간의 서로 알력이 있고 어쨌든 이 바이러스가 그 사이에 1차 접종 받은 사람에게 감염이 될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서 나올 때는 이 바이러스에 이미 익숙해진 바이러스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즉 변이가 가속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진 않았지만 이건 상당히 타당성 있는 우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백신을 앞으로 사망할 위험이 있는 집단에 집중을 해야 돼요. 건강하고 돈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고 사망할 수 있는 고위험군에게 집중을 해서 빨리 이분들이
이 코비드로 인해서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빨리 이걸 속전속결로 이 접종을 맞춰야 되는데 과연 인구의 70% 이상 접종하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미국의 경우 어쩌면 최소한 이번 가을, 어쩌면 최악의 경우는 내년까지 넘어갈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미국처럼 돈이 많지 않은 나라들에서는 아예 꿈도 꿀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거는 내성이 있는 바이러스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것이 또 최근 대두되고 있는 큰 이슈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관한 논문을 찾아봤는데요. 이 논문은 아직 퍼블리시는 안 됐고 미국 그 의사협회지에 바로 1월 말에 액셉트가 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지금 몇 개 회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이제 상용화했죠. 그런 백신들을 상용화하면서 접종한 환자의 항체를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혈청을 뽑아서 그 요새 제일 먼저 발견된 UK 버라이언트, 그러니까 이 변종된 바이러스에 대해 한번 실험을 해봤더니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효과가 있었더라라는 이 발표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파마스티컬 컴퍼니에서 발표한 거기 때문에 그걸 100%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명히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변종, 사우스 아프리카라든지 더 나아가서 그 브라질 버라이언트 같은 경우에 과연 효과가 있을까? 사우스 아프리칸 버라이언트 해봤더니 그렇게 효과가 없었더라라는 논문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서치를 해봤더니 이 바이러스가 한번 인간의 몸에 들어갔다 나오고 특히 항체를 가진 사람에게 한번 들어갔다 나올 때는 이 점점 많은 그러니까 그 푸드 프로세스라고 하는 이렇게 딱 달라붙게 하는 그 부분의 프로테인이 이런 식으로 변이가 일어나고 그게 점점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결국 그 기존의 바이러스의 프로테인 가지고 항체 인식을 시키려고 했던 이 백신의 효과가 상당히 위축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CNN이 전 세계적으로 이 백신의 관계에 대해서 특히 코로나 코비드 이후로 상당히 많은 이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외길을 가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닥터 파우치 그 전 세계적으로 이 코비드 사태에서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닥터 파우치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버라이언트에 대해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도 리인펙션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미 지금 백신 완결도 되기 전에 시작하면서부터 나온 얘기고 이걸 세계적인 수장이 굉장히 컨저버티브한 분인데 이분이 이거를 인정했다면 이거는 거의 기정사실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자 백신의 에피커시가 이 노바박스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가 시용은 안 했고 임상 3차까지 다 마쳤지만 이런 경우에 기존의 바이러스에서는 거의 90% 효과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사우스 아프리칸 버라이언트에 대해서는 60%밖에 효과가 없을 거라고 이미 시판되기 전부터 이 사람들은 발표를 했어요. 존슨앤존슨처럼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백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 미국 내 기존에 있던 바이러스의 70% 남짓 효과가 있다고 공표를 했고 지금까지 이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임상적인 데이터를 가지고요. 그렇지만 사우스 아프리카 백신에서는 57% 밖에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60% 이상을 못 넘어가고 있는 것 같죠.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 이 사람들이 백신을 받은 사람들이 제가 얘기했듯이 ICU로 가거나 사망하는 것은 85%까지 막아줄 수 있다라는 그나마 희망적인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전망과 제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이 코비드를 겪으면서 상당히 우울증이 오고 불안감도 오고 회의감도 생기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산을 많이 가고요. 제가
제일 즐겨서 잘 가는 저희 집 앞산입니다. 예, 저희 집이 한 요쯤 있는데 그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탁 트인 전망을 보면은 어쩐지 가슴이 튀고 머리도 좀 맑아지는 것 같아서. 하지만 이 코비드 팬데믹에 관한 전망은 그렇게 탁 트이질 못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죠. 뭐 변종이 나올 거라는 거는 코비드 시작될 때부터 3월 달에 발표된 논문들에 이미 언급이 돼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온타리오주의 캐나다의 그 로버타 플레이스라고 하는 그 양로원에서 대부분의 노인들이 갑자기 한 달 사이 67명이 사망했어요. 야,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게 뭐 2차 대전 때 거기에 폭격기가 폭탄을 터뜨려서 이렇게 많은 분이 죽겠어요? 그렇지도 않죠.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알아보니까 이게 바로 UK 변종에 의한 것 같다. 사회적인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UK 변종이다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UK 변종인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검사 결과에서 그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돌아가신 분들에게서. 그 얘기는 뭐냐면 전파력이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그 전에 있던 이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당연히 이 캐나다의 그 안정된 보건 시스템에 의해서 얼마나 거기에 있는 일하는 분들이 프로토콜대로 했겠어요. 저는 안 봐도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만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종 바이러스는 그런 우리의 프로토콜 즉 방어막을 뚫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심각한 것이 아니겠어요? 더 나아가서 사우스 아프리칸 또는 브라질 그 변종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닥터 파우치가 얘기한 대로 우리는 지금 이 백신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이 백신을 만드는데 1년이 걸렸다면은 이제는 3개월 만에 새로운 UK 버라이언트에 대한 백신을 만들 수 있다. 야,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변화된 프로테인에 관한 그 태깅만 바꾸면 되니까 기존의 그 프로테인을 우리 피 속으로 보내주는 그 일종의 비클이라고 하죠. 이게 하는 그런 모든 스트럭처나 우리 피부 또는 우리 혈액 속에서 이게 다이제션 되지 않고 살아남게 하는 어떤 머티리얼, 그렇지만 유해한 머티리얼을 찾아서 그걸 태깅하고 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는 그 기본 스트럭처는 놔두고 그냥 차로 말하면 타이어만 갈아 끼우는 것처럼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변종에 대한 백신은 더 쉽게 개발이 될 것입니다. 그거는 참 좋습니다만 문제는 또다시 인구의 70%를 접종하는데 그 새로운 백신 접종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이며 수급하고 또 디스트리뷰션 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이에요. 이게 문제죠. 그 사이에 새로운 신종은 또 나올 것이고, 그렇죠? 근데 그 신종에 또 우리가 한 발 앞설 것이고, 그래서 이 격차가 처음에는 1년이 걸려서 지금 버라이언트가 몇 개가 나왔지만 이제는 뭐 6개월, 3개월, 1개월 이런 식으로 빨라질 것이에요. 빨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좁혀나갈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1차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례가 증가되면서 이분들이 어떤 양상을 보이는가가 또 궁금해요. 아주 과한 심한 면역 반응을 일으킬 것인가? 그것도 위험하거든요. 아니면 그냥 경미하게 앓고만 지나갈 것인가? 그러면 좋겠는데요. 그 다음에 더 우려되는 거는 이분들 몸을 들어갔다 나오면서 바이러스가 바로 변종을 만든다면은 그전에는 여러 사람을 거치면서 조금씩 한 번에 4% 미만의 프로테인만 바뀌어가면서 이제는 백신을 이스케이프하는 프로테인으로 바뀌어 왔는데 이제는 한 방에 그냥 한 사람만 들어갔다 나오면서 기존의 백신을 무효화시키는 그런 바이러스가 나온다면 이거는 참 큰일이죠. 그리고 저는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회적으로 지금 올인하고 있는 과정에서 백신의 부작용이 현재까지는 이 왈가왈부되고 있긴 합니다만
꼭 맞아야 되는 분들은 맞아야죠. 맞아야죠.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이 전 세계는 더 경제는 파탄될 것이고 인종이나 빈부 간의 갈등은 더 심화될 것이고 사회 시스템은 더욱더 변화될 것인데 어떤 쪽으로 변화될 것인가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쪽으로 변화될 것 같습니까? 제가 그래서 바로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처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지만 그 스웨덴처럼 이걸 자연에 그냥 놔두자. 자연의 원리대로 자기가 퍼지다가 다 퍼지고 나면 스스로 멈추니까 자연의 원리대로 가자. 그게 한쪽 극단이 되겠고요. 다른 한쪽은 사회가 이걸 완벽하게 통제를 하자. 즉 소셜 디스턴싱과 아이솔레이션을 그 개념을 2주 내지 3주 동안 완벽하게 하자 이거예요. 거리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 없게 하고 학교, 관공서 모든 게 올스톱 시켜놓고 전 세계가 말이죠. 이게 가능할까요? 양쪽 다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두 개의 극단적인 처방 사이에서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살면서 왔습니다. 어쨌든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학자들이나 어떤 정치가들이나 법을 위반하는 분들이 물론 하고 있겠죠. 저는 하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만 이거에 대해서 공개적인 토론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자꾸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점을 취사 선택해야 된다고 보는데 자연에 완전히 의존하는 경우에는요. 팬데믹이 당연히 신속히 종결되겠죠. 왜냐하면 이 전파력이 굉장히 R지로가 높다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스프레드 아웃되고 딱 끝나죠. 왜냐하면 전 인구가 금방 면역 체계를 형성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이에 변종 바이러스가 발생되는 것도 예방할 수 있고 더 한 가지 보너스는 이미 전 국민이 한 번 다 앓고 왔기 때문에 앞으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몇 년 뒤에 또 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부분 면역은 있기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연에 의존하자는 주장을 하는 과학자들의 백그라운드죠. 그렇지만 사회적인 통제를 하자는 분들은 자 그럼 그렇게 함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네가 책임질 거냐? 사실은 책임질 사람 없죠. 정치가들은 더욱더 책임질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어정쩡한 상황에서는 더 많은 상상다가 초래되고 있고 그랬다는 것을 미래에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 생각에는 전 세계가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완벽한 사회 통제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제 개인적인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 이거는 사심없이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이런 팬데믹을 거치는 철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연에 맡기자.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고위험군을 철저하게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진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면서 이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면 그 많은 돈을 고위험군에게 집중해서 그분들을 관리한다면 사망률을 줄일 수 있지 않겠어요? 물론 부작용으로 우리는 걸려야 돼요. 코비드에 걸려야 돼요. 감기예요. 일주일 동안 앓고 있어야 돼요. 더 안타까운 것은 지난 1년 동안 제가 아무리 이 사회적으로 뉴스 메디어나 인터넷이나 정부에서 홍보하는 홍보물을 일주일이 멀다 하고 한 10개씩 받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그런 홍보물을 아무리 눈 씻고 봐도 국민들의 교육이나 홍보에 대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즉 그 고위험군 중에 하나가 스모킹이죠. 스모킹. 당연히 스모킹을 했을 때 여기에 실리얼이
이 셀들이 작용을 안 하고 그분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바이러스가 바로 상기도에 있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폐로 내려가기 때문에 뉴욕 사태에서도 봤다시피 젊은 사람들이 왜 ICU로 가야 되는가. 또 하나는 그 stay home, stay safe. 젊은 사람들은 이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서양인 환자들, 나이 많은 분들은 이걸 100%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안 나와요. 그로서리도 자식들이 사다가 문 밖에다 놓고 가고 지난 1년 동안을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답답하니까 저한테 전화 통화하면 그래요.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이래야 되느냐. 난 더 이상 감옥에서 살 수가 없다. 문제는 그런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운동 부족, 햇볕 부족, 또 우울증 집안에서 있으면서 노인들이 그냥 한 분씩 쓰러져서 넘어지고 다리가 부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치매가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하고 왜냐하면 소셜 인터랙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는 이런 이 생명의 로스는 누가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야외로 나가고 운동을 해야 되고 햇볕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면역을 강화시켜야 특히 젊은이들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노인분들은 그런데 누가 이거를 교육시키고 있는 것인가요? 수분을 충분히 공부해가지고 우리의 그 상기도에 있는 그 면역 체제와 그런 필터링하는 헤어셀의 펑션을 100% 유지시켜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없죠. 환자들이 아니고 그 일반인들이 밤이면 뭐해요? 채팅하고 답답하니까 TV 보고 영화 보고 밤낮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질 않으니까 낮잠도 자죠. 그럼 밤에 잠이 안 오죠. 뭐 해요? 영화 봐야죠. 아니면 인터넷 해야죠. 이러다 보니까 밤낮이 바뀌고 수면이 나빠져가지고 수면제 요구하는 환자들은 많아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삶의 퀄리티가 아주 곤두박질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정부 누구도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통해서 이런 걸 캐치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걸 내 스스로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제안은 제가 2021년이 되면서 그런 팬데믹을 겪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세상은 이상하게 흘러가기도 하는구나. 꼭 가장 아이디얼한 쪽으로 가지만은 않는구나. 그렇지만 내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도 나 자신은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결론이었고 1월 1일 날 저희 가족들이 줌 미팅을 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떻게 나 자신을 바꿀 것인가? 팬데믹에 관해서 바이러스의 저항성을 유지하자. 이게 바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우리 이 상기도, 코 점막부터 해서 그 트라케아까지에 있는 그 헤어셀들. 이게 바로 어떻게 그 특히 뮤코스 친화력이 있는 이 코비드 바이러스가 여기에 침범을 하는데 하나의 방어막을 형성하는 거예요. 이 수분을 함유한 이 뮤코스 레이어를 통해서. 그러면서 헤어셀이 이렇게 떠 있어가지고 이 바이러스하고의 이 상피세포와의 간격을 유지시킴으로써 바이러스가 침범을 어태치가 안 되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어마어마한 필터 내지는 코팅입니다. 여기에 대한 메커니즘은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몰라서가 아니라 관심이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휴미디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밤에 물은 마실 수 없기 때문에 수면 중에 꼭 마스크를 착용하자고 하는 것이었고 이거는 제가 특허를 낸 것이니까 여러분들 함부로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안은 면역을 증진해야 되겠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수면을 돌아보고 우리의 생활 이 면역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겁니다. 밤은 밤 같아야 되고 낮은 낮 같아야 돼요. 근데 코비드 팬데믹을 겪으면서 제 환자들이 딱 보면 100% 밤낮의 구분이 더 없어졌습니다. 그건 큰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면역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낮에는 부단히 밖에서 생활하고 뭐 꼭 사람 많은데 일부러 가시라는 뜻은 아니죠. 공공장소를 피해서 그
그 산이나 이런 야외로 자꾸 다니시고, 그다음에 수면은 아주 준비가 필요해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수면은 준비 없이 절대로 숙면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방어되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제거하고, 제가 수면에 문제 있는 분들을 카운셀링 하다 보면은 이제 주로 이제 딱 걸리는 게 커피죠, 커피. 저는 뭐 커피 아침에 딱 한 잔 하는데요. 자, 제가 이제 수면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한 10가지를 다 해서 다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커피 한 잔이 딱 남았어요. 여러분들,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바닷가에 가서 여러분들이 모래에다가 깃대를 꽂아놓고 모래 누가 많이 가져가나 이런 게임을 했었던 적이 있죠, 어렸을 때. 마지막에 깃대 옆에 있는 모래 하나를 가져오다가 그 깃대는 쓰러집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생활을 바꾸는데도 아직 잠을 못 잔다면은 마지막에 남은 그 커피 한 잔이 여러분들의 수면을 어마어마하게 망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팩터가 시너지스거리가 합쳐져서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하나쯤이야라는 생각까지도 버리고, 왜냐하면 이 면역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꼭 팬데믹을 거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운동을 여러분들의 생활에 아주 어뮤즈먼트로 그냥 나는 오늘 비 안 오기를 기대하고 그 다음날 비가 와도 에이 비가 오나 비에 젖으나 땀에 젖으나 이런 생각으로까지 운동을 자기의 즐거움으로 생각한다면 이 어려운 팬데믹, 앞으로 최소한 2021년은 꼬박 지나가야 될 것 같은 이 팬데믹을 여러분과 저는 그나마 좀 수월하게 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